법원이 타다의 이재용 소카 대표 등 관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용자들이 앱을 통해 렌터카 계약에 동의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법원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 영업이 아니라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로 본 것입니다. 특히 타다 운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측에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며 행정처분이 없었고, 또 서울시 역시 불법 판단 이전까지는 단속하지 않았다라는 점도 타다의 고의적 불법성이 없었다라는 근거로 쓰였다는데요. 아직 최종심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타다의 운명이 완전히 결정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고무적인 분위기입니다. 이재용 소카 대표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했고, 박재욱 VCNC 대표는 며칠 전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타다 판결로 인해 젊은 혁신적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사업 규모가 커지면 우리도 처벌받는 게 아니냐라는 공포심이 확산될까 두렵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판결이 타다가 진정한 미래의 혁신 산업이기 때문에 이를 보존해줘야 한다는 거창한 뜻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법원의 판결은 엄밀히 따지면 타다의 사업 방식이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리고 어느 사회든 사업체의 규모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커지면 그 영향력에 대한 점검에 들어가기 마련이죠. 우버도 그러했고 에어비앤비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점검과 규제는 기업에게는 처벌이 될 수도 있고 훈장이 될 수도 있겠죠. 앞으로 타다가 할 일은 법원의 판결이 우리의 혁신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렌터카 서비스가 우리의 운송산업계에 어떤 혁신성을 가져다 줄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비상한 상황에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의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경제적인 타격이 큰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바쁜 것 같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그리고 손소독제 등 위생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영 홈쇼핑을 통한 착한 가격 판매까지 나섰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장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좀 잠이 다 안 오실 것 같아요. 너무 일도 많으시고 고민도 많으셔서요. 네, 좀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 상당하다라고 듣고 있는데요. 네,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좀 전해주시겠어요? 네, 소상공인들의 그 애로사항이 더 심각합니다. 네, 저희가 그 애로사항을 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네네, 전체 지금 1273건이 들어와 있는데, 네, 이 가운데 소상공인이 832건, 중소기업이 441건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고객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애로가 제일 많고요. 네, 이것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물품 수급 문제, 인력 수급 애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소기업 분야는 수출입 중단이나 지연 애로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원자재 수급 애로 문제, 그리고 납품 공급 애로 문제, 이렇게 그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특히 소상공인이 타격을 받았다. 그리고 매출이 떨어진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하셨잖아요. 자, 이런 차원에서 사실 정부가 비상조치로 뭔가 좀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일단 그 1차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특별융자를 지금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그 지역 신보를 찾아가시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담보라든가 이런 담보가 없으신 분들은 지역 신보에서 먼저 이제 보증을 받으시고요. 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금융기관을 찾아가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을 찾아가시면 이게 이제 전국에 그 서울에는 4곳이 있고요. 동서남북으로. 네. 그리고 전국 지방에도 이것이 다 도시마다 거의 다 있습니다. 찾아가시면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저희가
경영안정자금으로는 200억 원,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으로는 1,000억 원, 이렇게 해서 1,2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을 1차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하면서 금리를 0.5%포인트 인하를 했어요. 금융 부담을 완화해 드리기 위해서요. 네네. 또 그 기술 보증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 비율이라든가 보증료도 지금 현재 그 인하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면 그 지난주 일요일 날 소상공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렇게 그 상생 협력 합의서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네. 이 배달의 민족에서 50억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이렇게 그 정책 그 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 여기서 정책 자금이라 함은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네. 아니면 지역신보로부터 이제 보증을 받은 그 정책 자금을 받으신 분들에게 특히 그 가운데서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자의 절반을 갚아주겠다. 이런 그 상생 합의서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자가 더 낮아지는 것이죠. 네. 네. 현재까지 저희가 준비한 대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런 만약에 이제 대출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받으러 간다면 예전에 뭐 기존에 대출이 있었다거나 뭐 이런 경우 뭐 장애가 되고 그렇진 않나요? 물론 거기에 이제 좀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월 매출과 1월 매출을 비교했을 때 매출이 좀 감소한 경우가 우선순위로 먼저 그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네. 그리고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을 많이 좀 받았다던가 이렇게 네네. 되면 이제 좀 순위가 뒤로 밀리게 되는데요. 네. 이런 부분을 우선 급하신 분들부터 먼저 저희가 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신청 건수를 보고요. 네. 좀 더 가능하면 이번에는 좀 그 많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지금 현재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요, 오늘 그 1시 기준으로 했을 때 네. 2월 13일부터 지금 자금 지원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까지 11,889건, 1,079억 원의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셔서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소상공인 부분에 대한 대출 부분을 좀 더 특별융자 부분을 좀 더 늘려야 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은 1,300억 원을 지금 현재 배정을 해놨는데 네. 중소기업은 소상공인에 비해서는 그렇게 지금 현재 수요가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다들 좀 이렇게 대출을 잘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재원이 모자라는 상황인데요.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그럼 확보를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재원을 이제 추가로 또 마련을 해야죠. 네. 물론 이제 기획재정부하고 좀 의논을 해야 하는데요. 네. 저희가 예비비를 먼저 좀 뭐 당겨 쓰는 방법도 있고, 합니다. 지난번 메르스 당시에는 지원 총 규모가 약 1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결과물로서의 1조 3천억이니까 지금 현재 2월 13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며칠 안 됐지 않습니까?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네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다는 거는 메르스 당시보다 훨씬 더 지금 매출 감소분이 많다. 이렇게 지금 현재 분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메르스 때보다는 일단은 뭐 사망자 수만 비교를 하더라도 뭐 지금은 네.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 네. 상황 자체는 메르스 때보다 훨씬 양호하다라고들 판단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장관님 말씀하신 걸 들으니까 훨씬 더 어렵다. 경제 상황은. 왜 이런 네.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이것이 이제 제 생각에는 네. 그 온라인으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매 그렇죠. 행태라든가 예. 그것이 이제 이중고가 겹치면서 아. 더 힘들어 하시는 그 원인이 하나 있고요. 네. 또 두 번째는
저희가 중국하고 가장 교역이 많은 나라인데 네. 이 교역이 많은 나라의 인접국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또 중국의 이제 그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하니까 좀 더 많은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가서 외출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식당을 이용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굉장히 초반기에 많이 주저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일주일마다 쭉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이제 한동안 그 소비나 매출이 확 줄었다가 사실은 지난주부터는 조금 이것이 회복되는 그런 어떤 추세를 보였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 다시 또 그 대구에서 많은 네, 확진자들이 맞습니다. 네. 발생을 했기 때문에 또 그런 약간의 회복 조짐이 있었던 것이 다시 또 많은 국민들께서 또 다시 염려하셔서 저도 좀 지금 마음이 좀 편치 않습니다. 예. 네. 자, 그러니까 원래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상황이었고 오프라인 가게들이 상당히 힘드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에 지금 네. 이것까지 겹쳐서 이중고이고 또 네. 중국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여파가 아무래도 크게 타격으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지금 청취자 문자들이 막 오고 있는데 많이들 네. 궁금해하세요. 소상공인 대출 자격 조건이 어떤 게 있는지 아까 좀 순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조금만 더 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제 이거를 신청을 하시면 네. 이제 그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 심사 기간이 1주 내지 2주 정도 걸릴 텐데요. 네. 우선은 매출 감소분이 제일 큰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네. 네, 그걸 가장 많이 봅니다. 그렇군요. 매출 감소가 네. 큰 분들께 먼저 도움을 드린다. 큰 업종부터 네. 먼저 대출을 해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걸 이제 비율로 따지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12월 대비 1월 매출 감소, 네네. 또 1월 대비 뭐 2월 달에 뭐 지금 한 이제 보름 정도 지났죠. 2월 달이. 네네. 그러면 1월 대비 뭐 2월 보름 정도의 매출 감소 해서 이런 어떤 그것을 가장 큰 그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마스크 대란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지금 뭐 손세정제도 마찬가지고. 근데 오늘도 착한 마스크 기업을 찾으셨단 말이에요. 지금은 마스크 확보가 어떻게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중소벤처기업부가 네. 공용 홈쇼핑이라는 네네. 이제 채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용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가능하면 1,000원 이하로 마진 없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네. 물론 제가 그동안에 이제 다녀보니까 제조 공장에서는 사실은 그 착한 공장 대표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그 사재기 같은 것이 생기면서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비싸게 전달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네. 공용이라는 의미는 결국은 취약계층에게 먼저 좀 이것을 전달할 수 있고 또 연세가 많으셔서 외출이 힘드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저희가 우선권을 드리는 그런 의미의 공용이 있고요. 네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공용으로서의 어떤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계속 가격 안정의 시그널을 드리는 그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그런 착한 마스크 사장님들이 많으셔가지고요. 현재 마스크는 140만 개가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착한 마스크 공장 또 착한 손소독제 공장을 직접 방문한 이유가 직거래를 하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가서 그 공장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 그만큼 싼 값에 좀 공급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스크 판매를 오늘 처음 했고 손소독제 판매는 17일 날 했었는데요. 네. 50대 이상의
그러니까 그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판매를 하지만 전화 주문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에 인터넷 주문을 하면은 아무래도 젊은 분들이 빠르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전화 주문을 받았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도 전화 주문을 받아서 한 10여 분 정도 만에 매진되긴 했지만 50대 이상의 구매자가 40%가 넘는 그런 이제 그 지금 현재 통계 수치를 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들이 어쨌든 그 취약계층을 위해서 좀 더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신 것 같으세요. 지금 50대 이상의 많이 샀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래도 우리 장관님 연결이 저희가 참 어렵게 했으니까 장관님의 어떤 중소벤처기업부 구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장관 최초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뭐 다보스 포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세계 경제 포럼 이사직을 맡으셨어요. 좀 포부나 구상도 한마디 좀 전해주시고 가시기 전에.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스마트 대한민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1, 2차 산업혁명의 아날로그 시대에서 이제 3,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경제 시대로 완전히 바뀌는, 어찌 보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시대보다 더 빠르게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스마트 대한민국으로 가야 하는데 어떤 스마트 대한민국이냐?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가요. 스마트 공장,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의 반대 의미의 스마트 서비스, 즉 예측 기능, 그러니까 뭔가를 예측해서 AI를 서비스를 한다는 뜻이고요. 네. 그다음에 스마트 상점, 스마트 공방, 스마트 창업,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스마트 공장은 이미 이것이 지금 한 12,000개 정도 보급이 돼서 생산성이 30% 올라가고 또 고용도 생산성이 늘어나니까 고용도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요. 이 스마트 공장을 기존 전통시장, 전통적인 형태의 공장에서 스마트 공장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할, 그것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좀 더 올해 더 강화할 거고요. 네. 또 중소기업들이 제조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것을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 이쪽을 그 대기업처럼 그 많은 비용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하기 힘들어 하시는데요. 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주 그 합리적인 가격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스마트 상점은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스마트 오더를 요새 그런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스마트 오더 기계를 도입하게 되면 대기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손님들이 왔을 때 또 고객 관리도 되고, 또 그 인건비 부담도 덜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스마트 미러라고 있는데, 이 스마트 미러는 그 내가 내 몸에 어떤 옷이 맞는지, 또 내 머리에 어떤 헤어스타일이 어울리는지, 이런 거를 거울에 미리 비춰보고 손님들이 쉽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 네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그 모범 시범 사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스마트 서비스는 애프터 서비스의 반대말, 즉 예측을 해서 상권 조사를 미리 한다든가, 아니면 물류를 미리 예측해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뭐 쉽고 빠르겠다, 이런 어떤 그 데이터를 축적해서 하는 그런 스마트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한 올해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지금 되어 있고요. 또 지금 분들 어려워하시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어려워하시는데 긴급 특별융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도 그 홈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많이 좀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장관님 저희 청취자 문자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제가 몇 개만 네. 소개해드리고 인터뷰를 마칠까 하는데요. 일단은 공영 쇼핑 정말 그리고 전화 주문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도 있고요. 또 4185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소상공인이 이제 보증 발행 받기도 어렵고 또 매출이 감소됐다고 증명하기도 사실상 좀 어렵고 하다. 그래서 정부가 좀 더 완화된 자금 지원 정책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설탕 한 스푼님 단골이신데요. 네, 이분은 부모님이 안산에 식당을 하시는데 주변에 작은 회사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근데 네. 중국산 부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문을 닫고 그러면서 2차, 3차 피해를 입게 되는 그런 분들도 많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많이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장관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정책 내놔 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네, 저희가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네. 그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금 힘들어하시는 만큼 저희가 또 다 손길이 안 닿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그럴 때는 또 좀 마음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연기될 수 있다는 보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책임론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양회 연기까지 결정되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중국통일시입니다.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이신 강준영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양회 사실 이제 매년 가장 큰 정치 행사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이게 연기가 되는 일이 있었던가요? 사실 개혁 개방 이후에는 없었다고 봐야죠. 이게 1989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의사 규정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매년 3월 5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잘 왔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기가 된다는 거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스 때도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양회는. 네. 근데 이게 그 전국인민대표대회라는 게 잘 아시지만 한 해의 국정 방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전체적인 추세는 진정됐다고 하지만 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경제 성장률을 얼마로 할 거다, 예산을 어떻게 할 거다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이게 이제 대표가 전국인민대표대회하고 전국 정치협상회를 합쳐서 우리가 양회라고 그러는데 네네. 각각 대표가 3,000여 명씩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옆에 같이 있는 인원까지 합치면 이 양회가 열릴 때 한 10,000명 정도가 필요한데 어휴. 그리고 2주 정도 네. 가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하죠. 네. 그런데 지금 전 중국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30%는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네. 한 3,000명 정도가 이 여기에 현지 네네. 일선을 비워놓고 회의에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겠네요.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정확히 중국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이 시진핑 주석이 흔들리고 있는 건가 궁금한데요. 글쎄 그 시진핑 주석이 이제 흔들리는 거 자체는 사실은 이제 우리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데가 반 시진핑 또는 반 공산당 이런 반정부 이런 게 어떤 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리처럼 반대 세력이 갖추어져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사실 다 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공산당이기 때문에 늘 중국의 이런 체제 위기나 이런 것은 네. 국민들과 당과의 싸움이 아니고 당 내부 문제입니다. 당 내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사람이 또는 A라는 당이 잘못하면 민주국가는 선거를 통해서 B를 선택을 할 수도 있고 C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여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네네. 그러니까 내부에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조정과 타협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올라가고 그 대표적인 게 천안문 사태 같은 겁니다. 네네. 조자양이라는 사람이 총서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천안문 잘못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상해에 있던 장저민을 끌어올려서 네가 해. 그러니까 바꿔버리는 그래도 바꾸고 그게 당인 거죠. 다만 지금 이제 시진핑 중국 최고 지도자가 가장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소위 당 내에 네. 그 소위 그 당원들 또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이런 거죠. 당신은 확실한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권력을 다 집중했고 우리가 다 동의해 줬고 그게 좋든 싫든 이렇게 왔는데 왜 이런 문제가 또 생기느냐. 이거는 통치 능력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내상을 입는다고 표현을 네네. 하죠. 바깥으로 피는 안 흘리지만 네. 속으로는 상당히 내상을 입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국민 차원에선 그러면은 반발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나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완전 봉쇄를 했잖아요. 우한은, 네. 성과 성도 네네. 못 움직이고 맞아요. 집 밖에도 못 나오게 하니까 지금 유일하게 의존할 수 있는 게 그 CCTV입니다. 그 인터넷도 그 VPN을 따로 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것도 잘 안 지금 되죠, 그게. 예.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도 안 되는. 그러니까 바깥 소식을 모르는 거죠.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 이게 국민이 모를 사실은 수도 우리가 있겠네. 소위 얘기하는 서방에서 뭐 광장 민주주의 네네.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니냐. 뭘 상황을 알아야 어디서 모이고 뭘 할 텐데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그 SNS를 네. 쓰는 일부 반체제 지식인이나 네. 시민들에 의해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산발적으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이 상황에서 우선 이 코로나19의 진정세를 빨리 만나야 그다음 얘기가 가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를 해봐야 중국 정부한테 빌미만 주는 거죠. 당한테. 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데 지금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아도 사회 안정이 1번인데 네. 지금 우리가 일치 단결해서 빨리 이 난국을 타개하고 그럼 다음에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서 더 압박할 수 있는 그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 국민들이 안타깝게 그냥 잘 소식도 모르면서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이제 많이 언로가 통제가 돼 있다 보니까 중국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상황인 그렇습니다. 거고 산발적으로 SNS 이런 데 나오는 이야기들은 오히려 이런 반정부적인 말을 하면은 사회가 더 불안정해지고 하지 그렇습니다. 말아라라는 압박을 네. 더 받을 수가 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밖에서 보는 거랑 또 되게 다르네요. 네, 다르죠. 그리고 또 다만 이제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게 2003년 사스도 겪었고 지금 17년 만에 네. 다시 하는 건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네. 거기다가 이게 우리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됐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그러고 막 지금 뭐 중국의 꿈 이래서 왔는데 보니까 소위 중국 공산당 정부, 공산당과 정부가 인민의 생명과 안전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구나. 이거에 대한 그 불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타키토스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네. 뭐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잘 안 믿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 7일 날 발병하고 나서 12월 30일 날 그 사망한 리원양이라는 의사가 이러이러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러고 나서 1월 뭐 7일 날 잘하자 그래 놓고 1월 23일 날 그냥 우한을 봉쇄해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이런 흐름을 보면 이게 정부가 과연 맞게 이걸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일 터지고 나서 괜히 애꿎은 우리한테만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이런 불만들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까 사스 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런 얘기를 저도 듣기는 했었어요. 2003년도 사스 위기를 통해서 사실은 후진타오 주석이 좀 약간 좀 뭐랄까 그때만 해도 정치적인 입지가 그렇게 그렇습니다. 약간 네네. 별로였는데 그걸 극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계기가 됐죠. 네, 네네. 굉장히 그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그 권력투쟁적인 네. 색채가 좀 있었습니다. 이 사스 같은 경우도 2002년 11월 16일 날 첫 발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세계보건기구가 지금 중국에서 사스가 만연하고 있다고 발표를 하는데도 당시에 공산당 총서기가 중국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원래. 네. 이 공산당 총서기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겸직하고 있는 게 맞는데 장저민을 끌어올린 덩샤오핑이 장저민의 군부 역할이 부족하니까 당신 총서기하고 내가 2년간 뒤를 봐주마. 그래서 네.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덩샤오핑이 맡았었어요. 네네. 그걸 똑같이 흉내낸 겁니다. 아, 흉내를 내서
후진타오가 당 총석인데 아직도 권력은 군의 권력은 장자민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아직 너 그냥 좀 약하니까 내가 그렇죠. 뒤에서 상황이 있는 비슷하게 거죠. 해줄게. 네. 상황. 그런 개념이었는데 이게 점점 이제 퍼져가고 외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중국에 사스가 만연한다는 네. 게 나오니까 후진타오 총서기가 발표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았습니다. 강택민 계열에서. 하지 마라. 우리의 네. 이 그 소위 그 치부를 외부에 드러내면 드러내지 안 된다. 마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20일 그러니까 11월 16일 날 첫 병례가 나왔는데 4월 20일에 했으니까 5개월을 끌다가 네. TV에 앉은 겁니다. 앉아서 지금 중국에 사스가 만연하고 있고 민관군 합동으로 전력 방역하겠다. 그랬는데 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장자민이에요. 네. 그래서 군 병원을 일주일 동안 오픈을 안 해주다가 4월 27일이 돼서야 오픈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국제보건기구가 중국을 도와주기 시작한 거죠. 네네. 세계가. 이거 막아야 된다. 그러면서 후진타오의 입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있는데 요번 거하고는 좀 다른 게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는 후진타오가 시진핑이 총석이 되면서 자기도 깨끗하게 물러났거든요. 물러났죠. 왜냐하면 덩샤오핑도 2년 있다가 물러나고 장자민도 2년 있다 물러나는데 후진타오는 그냥 시진핑한테 다 빨리 밀어줬어요. 없어졌어요. 맞아요. 다 해줬는데 네. 왜 이렇게 됐냐. 당신은 그런 걸리적거릴 것도 없지 않았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 왜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여기에 대해서 외부적인 거는 둘째치고 네. 당 내부에. 그럼 당신이 지금까지 우리 중국을 이렇게 해서 반부패 투쟁을 하고 정적을 제거하고 세계적인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이 전염병 한 방에 이렇게 국가가 휘청거려서 되겠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상처는 사실 피할 길이 없다. 책임도 온전히 혼자 져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중국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마오쩌둥도 58년부터 60년까지 대학진 운동 실패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당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은 중국 공산당을 만들고 중국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한 방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7천 명을 모아놓고 자비판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걸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는 조자양 케이스도 있고 그 천안문 사건 케이스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걸 잘 처리 못하면 아마 상당한 손상을 입을 수 있고 자기가 뭐 삼선개헌까지 다 그러니까요. 깨버렸잖아요. 그런 거 진행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군요. 사실 개헌할 때 시진핑이 또 하려고 그러는구나 얘기 많이 했었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될 것 같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참 터지는 바람에 어떻게 뭐가 추동력을 좀 잃었다고 해야 되나요? 상당히 장애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네요. 네. 자, 양회 연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연기가 정말로 될까요? 지금 이제 물리적으로 보면 이게 24일 날 결정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네. 이제 진정세가 좀 확실하게 드러나고 그러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한테 지금 국민들의 원성이 크잖아요. 네. 지금 양회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전반적으로 경제도 좀 안 좋아요. 경제가 중국이. 당연히 안 좋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이렇게 무기 연기 이런 건 아니더라도 이제 잠깐 연기했다가 할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물리적 이유도 있고 또 마냥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제 춘절이라는 소위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이 양회를 시작으로 한 해의 정치 일정이 시작이 되고 네.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경제 프로그램들이 작동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이 소위 경기가 나쁘니까 부양자금을 넣겠다 이런 것도 결정을 전국 인민대표대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 확산 방지법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의회격이니까 네네. 여기서 다 해야 되는데 이걸 마냥 연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이게 또 만약에 또 연기가 된다 하면은 이건 뭔가 좀 잘못됐구나.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그렇습니다. 메시지를 사실 시장에 던지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이제 경제는 뭐 우리가 보통 심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네. 그 사실 작년에도 굉장히 안 좋았는데 이 사스가 물론 시진핑 주석이 그런 말은 했어요. 뭐 경제 성장 6% 문제 네. 없다.
우리 목표치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미 뭐 전문가들은 이미 틀렸다고 그러던데요. 이 서방의 이런 데는 벌써 1% 이상 내렸고요. 5% 초반대. 일부 기관은 4%대까지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1, 4분기에는 거의 경제 활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어서 춘절 끝나고 이거를 만났고 아직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원래 중국은 이 춘절 때 이 소위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특히 농민공들 그다음에 새로 취업하는 사람들이 다 3월에 하는데 이 시장이 지금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취업을 못하면 소득이 없고 소득이 없으면 가처분 소득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이 생산 활동을 못하면 운영난에 봉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가 이 무역이나 이런 데 제약을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외에 무역 거래도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존의 부채 위기 이런 게 심화될 수밖에 없고 또 1년에 1,000만 명 이상을 취업시켜야 되는데 취업 전선에도 이상이 오고 이 자체가 사회 불안 요소인 거죠. 계속 도미노처럼 뭐 그렇습니다. 계속 쓰러져 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사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하고 중국하고 했었던 무역 협상, 그 무역 합의도 돈 때문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중국이 할 수가 없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고 미국이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는 게 이때다 싶은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압박을 좀 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 맞습니다. 뭐 5G도 그렇지만은 화웨이 같은 경우 지금 부품을 수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부품 공장에서 중국 측에 이게 재작년인가 GTE한테도 비슷한 거를 사실은 맞습니다. 했었죠.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은 아주 즉흥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조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선 무역의 관세를 통해서 중국에 손상을 입혀서 거기서 번 돈을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불공정한 그다음에 해킹한 기술 강제 기술 이전을 통한 이런 걸 가지고 벌어들인 돈으로 국방력을 증가시켜서 미국의 이익을 해친다. 그러니까 역산을 해보면 결국은 무역에서부터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세 전쟁을 시작을 했고 그 2단계가 바로 화웨이를 필두로 하는 기술 패권 전쟁입니다. 그다음이 이제 트럼프가 그린 것이 환율과 금융 부분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이제 가치, 이념, 군사 이런 건데 이 연장선상에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화웨이가 바로 그 단계죠. 결국은 무슨 의미냐 하면 중국이 위주로 된 글로벌 공급 체인을 깨겠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번 사태에도 우리도 자동차 생산 못하고 그런 게 와이어 때문에 나오잖아요. 원래 트럼프가 바라봤던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한테도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1월 15일 날 겨우 1차 무역 협상을 해서 2천억 불 2년 동안 산다고 했는데 지금 중국한테 이 얘기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중국도 사고 싶지만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거를 계속 끌고 가면은 이게 좀 안 좋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또 그걸 자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웨이 원래 그 다음 단계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으니까 그거 먼저 건드린다. 그걸 또 꺼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1차 협상이 잘못되면 트럼프의 재선 가도에도 그럼 당신은 한 게 뭐냐. 북핵도 실패했고 대중 협상도 별로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다음 스텝을 가는 그렇군요. 이런 형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부분은 절대로 약화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트럼프가 안 돼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중국이 어려워지고 사실 그 때문에 우리도 많이 어려워져서 고민들이 많은데요. 중국 과연 양회 연기까지 얘기가 나왔고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강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코로나19에 세계 관심이 쏠린 틈을 타서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사실상 내렸습니다. 이를 향한 국제사회 비판이 커지면서 인접국 간의 국제 공조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사실 이게 많이 좀 이렇게 흘러갔다고 해야 되나요? 잊혀졌어요, 이 이야기가. 묻혔죠. 네, 코로나19 완전히 때문에요. 묻혀갖고 근데 이 틈을 타서 일본이 이렇게 결정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2월 초부터 계속 네. 뉴스에 이렇게 한 꼭지씩은 나왔어요. 네. 근데 뭐 네, 이게 참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화가 난다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갖다가 뭐 바다로 방류를 네. 하겠다라는 거는 거의 결정된 것 같아요. 아, 다만 이제 후쿠시마 어민들을 좀 설득하는 문제라던가 아니면 일본 자국 내 시민단체를 네네. 설득하는 문제 이 정도가 남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걸 이제 방류를 하면은 어민들이 조업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또 시민단체 뭐 환경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 측에서 반발이 있을 테니까 아니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엄중합니다. 더 엄중해요? 예, 어민들한테는 이거 네. 문제 없다. 응? 예, 방류해도 그냥 잡아도 된다. 이거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말이 돼요? 잡아도 팔기 힘들 것 같은데? 저희가 보기엔 그렇죠. 네. 근데 그 어민들한테는 이게 자연적으로 노출되는 그 방사능 양보다 적기 때문에 네. 이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사기 아니에요? 그 지금 상황이 되게 심각합니다. 심각한 상황인데 예, 모르고 코로나19 있었군요. 굉장히 중요하고 엄중한 문제인데요. 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그에 못지않게 엄중합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이게 그런데 뭐 잘 알려지게 되면은 국제적으로 비판도 있을 것이고 또 국제적인 뭐 시민단체 많잖아요. 환경단체. 그렇죠. 굉장히 비판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이유 뭔가요? 간단합니다. 돈 때문에? 예, 돈 때문인데요. 네. 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까지는 오염수를 갖다가 탱크에 넣어가지고요. 네. 지금 이렇게 모아놨어요. 네. 근데 이게 다 찼거든요. 아, 근데 이제 분석을 해봤겠죠. 어떻게 음. 할까. 근데 바다에 방류한 것이 가장 싸다는 거죠. 그리고 확실하고요. 바다에 방류하지 않고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한다라던가요. 네네. 아니면은 뭐 대기 중에 방출을 한다라던가. 근데 이게 비싸기도 하고 또 확실하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싸고 확실한 방법은 역시 바다에 방류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결론 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 뉴스를 몇 번 다뤘었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그래서 환경 전문가 모시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이제 의견을 피력을 해주셨는데 글쎄 그래서 우리 정부도 사실 뭐 국제 여론전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여론전에는 사실 네. 지금도 나서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가장 여론전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일본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네. 내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객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 문제 없다라는 말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본 내에서는요. 이게 우리는 오염수라고 부르잖아요. 네. 일본 내에서는 오염수가 아니에요. 정부 입장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처리수. 그럼 느낌이 완전 다른데. 그냥 정수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 정수를 해가지고 우리가 깨끗한 물을 갖다가 지금 방류를 한다. 이런 식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었는데 그게 데이터가 없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데이터가 문제 없다라는 거죠. 근데 데이터를 안 보여주는 예,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가 있고 뭔가 네. 조사한 것을 가지고 이제 논쟁도 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여론전도 되는 거고 이렇게 네. 하는데 사실 그 여론전 자체를 봉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데이터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건 데이터도 내놓지 않고 이건 처리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논쟁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오염수를 갖다가 이제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처리수란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염수라고 써야 되는 거고요. 이 오염수를 갖다가 언제 방류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일본 정부는 가장 올해 중요한 행사가 올림픽이잖아요. 그렇죠. 올림픽 이후에 방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전까지는 국제 여론의 주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 끝난 다음에 예. 잔치 끝난 다음에 하겠다. 그리고 이게 방류를 하는데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네. 이렇게 하루아침에 방류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네네. 이게 약 120만 톤이래요. 감도 안 오는데요. 예. 근데 120만 톤을 실제 방류하는데 한 2년 걸린답니다. 그러면은 이제 2020년 8월 이후부터 7월 이후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조금씩. 예, 해가지고 뭐 실제 방류가 뭐 올해 말 정도부터 된다면은 그로부터 2021년에는 계속 방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참
자, 지금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 뉴스가 좀 묻혔다 하더라도 다른 데서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제 뭐 환경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있습니다. 네. 예, 있는데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 뭔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무슨 준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각국 정부 대표들한테요. 네네. 예, 특별히 이제 뭐 도쿄에 있는 뭐 우리 각국 외교관들한테 이런 문제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설명하는 게 그렇게 그냥 우리한테 한번 이제 공지를 해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네. 일본이 여기에 숨은 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각국 대표들한테 이렇게 알려주면서요. 네. 예, 국제법상 이런 문제를 통보해야 된다라는 그 의무를 갖다가 이행했다. 우리는 국제법상 절차적인 의무를 이행했다라는 이런 수문수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국제법에서 이런 부분 이제 알려주고 고지하는 게 이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네. 의무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환경이란 문제는요. 네. 어려워요. 사실 환경 오염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우리가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지만요. 네. 실제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의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은 네. 이 국제법 위반이 되는데 일본이 일본이 지금 이번 달 초에도요. 네네. 2월 초에도 이렇게 각국 그 대표들을 모았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딱 저는 그 뉴스를 보자마자 딱 의무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국제재판소에 가더라도 일본이 이 주장을 반드시 한다. 우리는 각국 대표들 20개국이 넘는 국가들에게 이미 알려줬다.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월 달에 뉴스가 많이 묻혔죠. 네. 묻혔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갖다 지금 일본 정부가 그러니까 한 단계씩 밟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보면은 뭐 잘 모르잖아요. 이 뉴스가 잘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일본 정부에서 저렇게 설명하는 에이 말도 안 돼 그냥 그러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일본 정부 측에서는 나중에 혹시라도 국제 뭐 재판소에 가갖고 뭐 소송을 당한다든 이럴 때를 대비해 놓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시작할 때 엄중합니다라는 단어를 썼죠. 네네. 예, 그 실제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몰랐던 사실인데. 자, 이거를 그러면은 뭐 어떻게든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환경단체들도 뭐 국제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뭐 유엔 해양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 환경 문제 없나요? 예, 환경 문제는 네. 많이 있습니다. 가장 네네. 대표적인 게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고 있죠. 네네. 여기에 해양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이 지금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네. 예, 뭐 문제 없다라든지 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요. 그러면 일본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의무를 다했다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실 일본이 못하고 있는 게 있죠. 왜냐하면 일본이 자국의 뭐 영토라든가요. 네. 아니면 뭐 내수나 영해에서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그 오염수가 만약에 실제로 방류가 되면은 결국은 흘러갈 겁니다. 그렇죠. 공해로요. 그러면 자기 나라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뭐 다른 나라가 됐던 아니면 공해가 됐던 지금 오염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해양 환경에 보호할 의무를 갖다가 다하지 못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국제재판소에서 이 문제를 갖고 소송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예, 그 데이터라는 것이 결국은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갖다 실제로 입증해내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일본 정부만 아는 데이터인데 그거를 주변국에서 가지고 와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뭐 또 각종 뭐 다른 이제 조약 같은 이야기도 나옵니다. 뭐 런던 의정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런던 의정서에 의하면은 이 바다에서 네. 쉽게 말해서 쓰레기 같은 것을 버리면 안 된다. 네, 이런 네. 조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네. 이 법이라는 게 결국 단어 하나가 또 다르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버린다는 의미하고요. 네. 일본은 방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런던 의정서라는 거는 실제 바다에 나가서 쓰레기를 던지고 있으면 그거는 그 조약을 위반한 겁니다. 아니 무슨 법이 이렇게 허술해요. 예,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사실 이런 조약에서 지금 자기들이 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갖다 네. 어떻게든 지금 메꿔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중요한 해결책은 네.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이요. 사실 다 협력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은 한국 정부 혼자서 여론전에서 되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한국뿐 아니라 뭐 중국이 됐던 호주가 됐던 뉴질랜드 아니면 태평양 뭐 연안을 국들 있죠. 뭐 네. 필리핀이 됐던 이런 모든 국가들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와, 방류하고 버리는 거하고 다른 줄 또 생각을 못 했는데. 예, 방류하고 투기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류와 투기의 차이. 예. 야, 이런 걸 다 이용한단 말이지. 다른 거를. 그렇죠. 혹시 이런 비슷한 예로 국제재판소까지 간 경우가 있나요? 비슷한 경우가 네. 한 번 있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요. 네. 1990년대에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요. 예. 그걸 또 재처리를 해가지고 뭔가 만드는 그러니까 원자력 시설을 갖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나라 아일랜드가 네네.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서 음. 소송전이 벌어졌었습니다. 네. 근데 그 소송전이 실제로 아일랜드가 이기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절차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영국은 그 원자력 시설을 갖다 가동을 해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생산한 물질이 안 팔렸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제성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가동하지 않아요. 근데 네. 그게 지금 몇 년 안 된 이야기입니다. 아, 그러면은 팔레도 뭔가 이렇게 굉장히 밝아 보이진 않는데.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지금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네. 뭐 호주, 뉴질랜드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다 합심을 한다면요. 네. 예를 들어 국제 소송을 간다고 그래도요. 네네. 이 국가들이 함께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만 만약 우리가 동해를 갖다가 이제 놓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아 우리만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런 소송 문제는 사실 최후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아. 예, 그리고 아니면은 일본 정부의 조사는 못 믿겠으니까 네. 국제 공동 조사를 하자. 국제 공동조사. 예, 그 또한 사실은 우리가 데이터를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게 국제법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일본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오늘 현재는 아직 방류가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그 공격을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데이터를 내놓으라는 공격 그리고 국제적인 공조. 예, 이게 그렇습니다. 압박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게 이제 올림픽이 또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현실화되는 거는 올 가을이면 현실화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묻힌 뉴스였는데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이야기 한번 국제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국제법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확진자 많이 증가하면서 저희도 무거운 마음으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기온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요. 풀리는 날씨처럼 코로나19도 별 증가 소식 없이 좀 진정되기를 바라봅니다. 스틱스의 Show Me the Way 흐르고 있고요. 저는 내일도 6시에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